여러 뉴스와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죠. 때로는 형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잘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형제국가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에 튀르크족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돌골과 대한민국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고구려가 한때 형제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형제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와 돌골이 과거의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오늘날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형제국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라시아 핵심 초원지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 또 천산산맥의 서쪽 사변, 중가르 초원, 그리고 몽골고원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거의 모든 초원민족이 출발을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도 몽골고원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했던 유목민족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곳에서 많은 민족들이 명멸을 했는데, 자, 오늘의 주제인 돌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산의 북서사면에 살던 사람들이 몽골고원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그들을 괵티르크 카간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몽골고원에 살던 유연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줘. 그래서 중원에 살던 민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중국 사서에 돌골이라고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몽골고원에서는 여러 유목민족들이 명멸을 했죠. 그러니까 사서에 등장하기를 한나라 시대는 흉노 또는 동호라고도 불렀고, 그 이후에는 뭐 거란도 있었고 돌골도 있었고 뭐 여러 민족들이 이제 명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돌골이란 나라가 위진남북조 시대 또는 수당 시대에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대 제국을 만들어서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유목민족은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민족들이 중앙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바로 사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 이름들이 하나 민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화라는 게 유목문화라는 거죠. 그 유목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몽골고원과 중가르 초원과 천산의 서사면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거대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돌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또 그들과 협력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소구드인이죠. 소구드인은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또는 타지키스탄 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업 능력을 발휘해서 돌골족과 함께 중앙 유라시아 지역을 영위를 했던 거죠. 그 중에 소구드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안녹산과 사사명이 있죠. 이들이 안산을 일으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 오늘의 주제인 이 돌골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유목민족으로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수당과의 대결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몽골고원 또는 그 남쪽까지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가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당나라가 세력을 갖고 있다 보니 당연히 북방의 유목민족과 중원의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도 중원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돌골이 수당과 대결을 하게 되고, 거기서의 고구려와의 관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수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맞서서 북방에 살던 사람들이 연합할 필요성은 있었겠죠. 그래서 몽골고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길택인 비문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서기 572년 무한카간이 사망하자 고구려가 사자를 파견했다. 아마도 동맹관계였겠죠. 이웃나라. 수당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카간이 사망을 하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거죠. 동쪽에 해 뜨는 곳으로부터 비쿨리 또는 맥코리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 아마 고구려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돌궐과 고구려는 동맹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맹 관계가 과연 형제국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돌궐 사람들은 이 당나라 시대 중반에 해체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기후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당나라가 강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이 해체를 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진 일부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 연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력을 만든 게 셀주크 투르크죠. 중앙아시아 살던 어떤 돌궐의 일부 사람들이 강력한 무리들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가서 바그다드에 있었던 아바스 제국의 용병으로 살다가 또 그들을 물리치고 거대 제국을 만듭니다. 그 셀주크 투르크는 아나톨리아 반도도 가고 아랍 쪽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메카와 메디나까지 영유하는 대제국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있었던 오스만의 일부 사람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지역을 위협했던 대제국, 그것이 오스만 제국이죠. 그 오스만 제국의 후예가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몽골고원에서 출발했던 돌궐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가고, 중앙아시아 일부 사람들이 또 아나톨리아로 가서 그들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건 언어가 아나톨리아에 남게 됐고, 그 아나톨리아에서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했고,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의 튀르키예로 이어졌다. 이게 바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돌궐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나톨리아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은 돌궐에 출발한 튀르키예어를 쓰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튀르키예 공화국 사람들은 돌궐을 자신들의 선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라고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오늘의 주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돌궐과 고구려가 형제국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슬람에서 출발한 형제 개념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국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알라후 아크바르가 쓰인 이라크 국기가 있고요. 이란 국기가 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가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 형제여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여 깨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동등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탄생한 세 가지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종교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 말한 형제라는 것은 바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브라더, 시스터는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더가 형제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과 아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더는 형과 아우의 개념이 없는 순수한 동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열을 주려면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브라더와 형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사람들과 형제관계를 하고 국가 간에도 형제관계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국가 관계에서는 약간의 동양식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튀르키예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무신론자 공산당에 대항해서 뜻을 같이 한 참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죠.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터키군은 왜 한국전쟁에 참가했을까요? 물론 상당히 좋은 의미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으로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른 거죠. 이슬람식 개념입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동양식 형제국은 주종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브라더가 형제로 바뀌면 형과 아우라 그랬죠. 형과 아우는 분명히 우열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사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형제애를 맺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평성의 치욕이라는 게 있었죠. 한 고조가 흉노를 침범했다가 패하고 형제관계를 맺습니다. 전현의 맹은 요나라와 북송이 맺었던 겁니다. 요나라가 북송을 침공했을 때 북송이 항복한 후에 맺었던 게 전현의 맹입니다.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정효호란이 있었죠. 후금이 쳐들어오자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제관계는 우열관계라는 겁니다. 왜 우열관계냐? 동생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물과 인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공납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여자를 바치기도 하고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비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에서는 주종관계를 하는 게 형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가장 친근한 형제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리고 스탄 국가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자, 이 스탄 국가들은 튀르크족들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관계라고 생각하지만 튀르키예 공화국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형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 공화국은 아주 친한 형제관계이지만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이 동생이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동양식 형제관계로서 공물을 바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형제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진정으로 형제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바로 우열관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튀르키예가 말하는 형제 국가 사람들, 이것은 이슬람식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은 형제국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형이며 누가 아우일까요?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형제국 사람들이 부른 이유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형이라고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한국전쟁 때 군사를 보내서 공산당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한테 형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